1화. 세종대왕에게 AI 비서가 있었다면 한글은 더 빨리 퍼졌을까? 조선의 궁궐, 깊은 밤. 지편전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미는 산처럼 쌓여 있고 먹은 말라붙었고 학자들의 눈 밑에는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종대왕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작은 청동 상자에서 푸른빛이 깜빡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 저는 백성 맞춤형 언어 생성 보조 장치, 이름은 훈민봇입니다.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요괴냐? 훈민봇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괴보다는 업무 자동화에 가깝습니다. 세종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선의 역사는 아주 조금, 아니 꽤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세종은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자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양반들이 반대하지 못하게 논리를 세우는 것, 전국 백성들이 쉽게 익히도록 설명서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훈민봇은 먼저 백성들의 말을 분석했습니다. 장터의 말, 농부의 말, 어부의 말, 아이들이 싸울 때 쓰는 말까지 모았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어려운 설명을 싫어합니다. 어금니 소리보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글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훈민봇은 한글 학습용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듣기에 달아. 여기까지 쓰던 훈민봇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하, 이 문장은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첫 문장부터 임팩트가 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임팩트가 무엇이냐? 첫 3초 안에 시청자를 붙잡는 힘입니다. 시청자? 아직 유튜브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세종은 훈민봇의 이상한 말투에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최만리였습니다. 그는 세 글자를 반대했습니다. 전하,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한자를 써왔습니다. 어찌 세 글자를 만들어 4대의 예를 어기려 하십니까? 그 순간 훈민봇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전방문 초안 생성 완료. 세종은 손을 들어 훈민봇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말하겠다. 세종은 최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는 권력의 장식이 아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훈민봇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AI가 없어도 이미 너무 강하다. 훈민봇의 진짜 역할은 세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더 많은 백성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조선 팔도에는 이상한 교재가 퍼졌습니다. 하루에 20글자 익히기, 소리나는 대로 쓰는 편집법, 우리 어머니도 읽을 수 있는 훈민정음. 백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는 술값 장부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포구에서는 어부들이 물고기 이름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아들이 군역 문제로 억울해진 아버지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썼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글을 읽으니 속이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 말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훈민봇도 실수는 했습니다. 한 번은 백성용 농사 안내문을 만들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벼는 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벼에게 기분이 있느냐? 훈민봇이 답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헷갈릴 수 있다. 다시 써라. 네, 전하. 벼 감정선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문해율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한글은 궁궐안의 위대한 발명품이 아니라 장터와 밭과 부엌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계약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말도 글이 될 수 있구나.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칼이나 전쟁보다 오래 갔고 성벽보다 넓게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종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훈민봇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미래 기록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하를 위대한 왕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백성이 덜 억울했으면 했다. 훈민봇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위대함의 정의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 세계의 조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백성은 더 빨리 글을 배웠고, 권력은 더 빨리 질문받았고, 역사는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AI가 역사를 바꾼 걸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도구로 삼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글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이화. 이순신 장군에게 AI 전략가가 있었다면 명량해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597년 조선의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백성은 지쳤고 조정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 적의 배는 수백 척. 이 숫자만 보면 이미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때 갑판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전투 가능성 계산 중입니다. 군관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냐? 나무 상자 하나가 열리더니 작은 금속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해상전술 분석 보조 인공지능, 통칭 거북알파입니다. 한 군관이 외쳤습니다. 장군, 수상합니다. 말하는 소뚜껑 같습니다. 거북알파가 정정했습니다. 소뚜껑이 아니라 고성능 전술 예측 장치입니다. 이순신은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싸움을 아느냐? 거북알파가 답했습니다. 싸움의 수는 압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모릅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내가 맡겠다. 거북알파는 명량의 물살을 분석했습니다. 돌목, 좁고 거센 바다, 밀물과 썰물이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만들고, 배빌은 방향을 잃기 쉬운 곳. AI는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장군,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패배 확률이 높습니다. 좁은 길목으로 적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다. 거북알파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저는 왜 불렀습니까? 확신이 필요했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거북알파는 조류 변화 시간을 계산하고 적선의 진입 각도를 예측하고 포의 발사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을 막는다는 말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너무 심한 업무 배정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숨진도 아니고 생존 미션 아닙니까? 거북알파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초기 계산보다 상승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말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비공개합니다. 병사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순신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거북알파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심리적 각성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순신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선들이 울돌목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수군도 흔들렸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살은 사납고 화약 냄새는 매캐했고 북소리는 심장을 때렸습니다. 거북알파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좌현으로 7도. 포격 대기. 지금입니다. 쾅. 첫 번째 적선이 흔들렸습니다. 물살 반전까지 남은 시간 짧습니다. 적 선두를 묶으면 후열이 충돌합니다. 이순신은 명령했습니다. 앞선 적선을 쳐라. 길목을 막아라. 그 순간 전장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는 좁은 바다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많다는 것이 힘이 아니라 혼란이 되었습니다. 왜군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선군이 왜 저리 정확하지? 한 왜군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배에는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계산기였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라고 하기엔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전투 중 거북알파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군, 적정이 탄 배를 식별했습니다. 깃발, 이동 패턴,
호위 밀도 기준으로 가능성 높음. 이순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배를 쳐라. 포성이 울리고 화살이 날고 물살이 뒤집혔습니다. 왜군의 기세가 무너졌습니다. 영양의 바다는 조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는 수백 척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처럼. 거부갈 바가 말했습니다. 전투 결과 조선 수군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앞으로 전쟁도 다 네가 이기게 해줄 수 있느냐? 거부갈파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택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선택하고 버티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바다를 보았습니다. 맞다. 바다는 계산만으로 건널 수 없다. 이 세계의 명량해전은 조금 더 정교했습니다. 피해는 줄었고 조선 수군은 더 빨리 재정비되었습니다. AI의 조류 예측과 전술 분석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 앞에서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AI가 있었다면 명량해전은 더 효율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떤 AI도 그 바다에 배를 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은 길을 보여주지만 용기는 그 길을 실제로 지나간다.